다현아 맞지? 내가 내 딸 맞지? 미안하다 아빠가 널 20년 동안 찾지 못했다 다현아. 이제 절대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게. 하지만 다현 하사는 눈앞의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 육군 참모 차장이었습니다. 서진호 중장은 떨리는 손으로 다현의 목덜미 흉터와 낡은 팔찌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흉터 그리고 저 팔찌는 내가 사라지던 날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뒤편에서 참모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차장님, 이제 저쪽에서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보고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부인 이한별 군의관께서 20년째 생존해 계십니다. 감금된 상태에서요. 이름 하나가 불렸을 뿐인데 군 전체가 흔들릴 만큼의 진실이 왜 이제 드러나는 것일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하 19도의 산악지대였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어둠 속에서 윤다현 하사는 동료들과 함께 구보를 시작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그 김은 곧바로 얼어붙어 군복깃에 하얗게 달라붙었죠. 다현은 한 손으로 목덜미의 반달 모양 흉터를 어루만지며 발을 내디뎠습니다. 추위가 뼛속 깊이 파고들었지만 이 정도 추위는 익숙했습니다. 어쩌면 다현의 삶 자체가 추위와의 싸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옆에서 구보하던 동료 김소영 상병이 거친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다현아, 당직 끝나고 생활관 가면 전기담요 있잖아. 그걸로 몸 좀 녹여. 이러다 진짜 얼어 죽겠어. 다현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죠. 안 그러면 정말 동상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다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기담요의 따뜻함이 아무리 좋아도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오래된 추위는 결코 녹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추위는 20해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구보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다현은 물통을 들어 물을 마시려 했지만 물은 이미 반쯤 얼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트고 손끝이 시렸지만 다현은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사님, 괜찮으세요? 후임 이지우 일병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현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계부 강문식의 폭력 앞에서 견뎌야 했던 날들에 비하면 이 혹한기 훈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배고픔에 울던 밤들, 맞을까봐 숨죽이며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시간들. 그 기억들은 여전히 다현의 몸 어딘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훈련이 재개되었습니다. 소대장이 크게 외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육군 참모 차장께서 혹한기 훈련 점검차 부대를 방문하신다. 모두 정신 바짝 차려. 동료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육군 참모 차장이라면 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위입니다. 다현도 자세를 바로 세우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사님, 떨리죠? 저 같은 일병은 더 떨려요. 지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 훈련 잘하고 있잖아. 다현이 다독이듯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현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스쳤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부대 앞에 멈춰 섰고 그 안에서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육군 참모 차장 서진호 중장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대장이 경례를 올렸고 서진호는 답례한 뒤 훈련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일렬로 정렬해 있었고 다연도 그 중 한 명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진호가 한 명 한 명 병사들을 살펴보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연 앞에 섰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계급과 이름, 윤다연 하사입니다. 다연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서진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다연 하사라고? 서진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참모 차장이 자신의 이름을 듣고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실수를 한 건 아닌가 걱정하며 꼿꼿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다연이 무의식적으로 군복깃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목덜미에 반달 모양 흉터가 잠깐 드러났습니다. 서진호의 시선이 그 흉터에 고정되었습니다. 서진호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흉터, 그 이름, 20해 전 사라진 딸 서지안의 본명이 바로 윤다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목덜미에도 똑같은 반달 모양 흉터가 있었습니다. 돌 무렵 넘어지면서 생긴 흉터였죠. 차장님, 괜찮으십니까? 부대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진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괜찮네. 계속하시게. 서진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을 떠나기 전 서진호는 다시 한번 다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연은 여전히 꼿꼿하게 서서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저 여군이 자신의 딸이라면 20해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승용차에 오른 서진호는 부관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윤다현 하사의 모든 기록을 조회해. 출생 기록부터 입대 기록까지 전부.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차장님. 부관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차가 부대를 떠났지만 서진호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반달 흉터, 윤다현이라는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볼 때와 똑같았던 그 눈빛. 서진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20해 전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내 이한별 군의관과 3살배기 딸 지안이 갑자기 사라진 날.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지었고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서진호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악몽이 끝날 수도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큰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다연은 그날 저녁 생활관으로 돌아와 전기담요 위에 몸을 누였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참모 차장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표정으로 날 봤을까? 다연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당직실의 낡은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다연은 난로 고장 보고서를 손에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생활관 난로가 작동하지 않아 병사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거든요. 이 추운 날 난로까지 고장나다니. 다연은 작게 한숨을 쉬며 당직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는 순간 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다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 밖에 선 사람은
낮에 부대를 방문했던 육군 참모차장 서진호였습니다. 다현은 재빨리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윤다현 하사 경례. 서진호는 잠시 멈춰서서 다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낮과는 다른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근무자는 자네인가? 예, 차장님. 야간 당직 근무 중입니다. 다현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진호는 천천히 당직실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들어오게. 보고할 게 있나? 예, 생활관 난로 고장건으로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다현은 보고서를 내밀며 당직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내 조명이 다현의 손목을 비췄고 그 순간 서진호의 시선이 다현의 왼쪽 손목에 묶인 낡은 팔찌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형형색색의 구슬로 만든 팔찌였습니다. 세월의 발의 색이 거의 벗겨졌지만 여전히 다현의 손목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서진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서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다현 하사입니다, 차장님. 다현은 왜 같은 질문을 다시 하는지 의아했지만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진호는 몇 걸음 다가와 다현의 팔찌를 더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다현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났나? 서진호의 질문에 다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팔찌는 다현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계부 강문식의 집에서 살면서도 절대 버리지 않고 지켜온 유일한 것이었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현의 대답을 들은 서진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주먹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그 팔찌는 한별이가 만들어준 건데. 서진호가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다현은 그 말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지만 서진호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다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현의 목덜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반달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자네, 목에 그 흉터는 언제 생긴 건가? 어릴 때 생긴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현의 기억 속에는 계부의 폭력과 배고픔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기억은 모두 흐릿했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뿐이었죠. 서진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당직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보고는 접수했네. 수고했어. 서진호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다현은 경례를 올리고 당직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김소영 상병이 급하게 걸어왔습니다. 하사님, 구보 훈련 때 발목 찍히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붙이세요. 소영이 건강 파스 패치 한 장을 다현에게 건넸습니다. 다현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나중에 생활관에서 붙일게. 지금 붙이세요. 안 그러면 내일 훈련 못 하잖아요. 소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현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바지를 약간 걷어 올려 발목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서진호는 당직실 문틈으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동료가 다현을 걱정하는 모습, 다현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서진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20해 전 3살배기 딸 지안도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면 아내 한별이 이렇게 약을 발라주곤 했습니다. 딸은 아프다고 울다가도 엄마가 약을 발라주면 금세 웃음을 지었죠. 서진호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장님, 괜찮으십니까?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첫 회의 전까지 윤다현 하사의 모든 기록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게. 빠뜨리는 것 없이 전부. 알겠습니다. 부관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진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현은 소영과 함께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발목의 파스가 시원하게 느껴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하사님, 오늘 참모 차장님이 하사님 보고 표정이 이상하셨던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피곤하셨나 봐. 다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진호의 그 눈빛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생활관 불이 꺼지고 다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팔찌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준 걸까요? 그리고 서진호는 왜 이 팔찌를 알고 있었을까요? 질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편 서진호는 숙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차 안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손에는 20해 전 딸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3살배기 지안이 엄마가 만들어준 팔찌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안아,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거니? 서진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습니다. 20해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군인이 되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팔찌와 흉터, 그리고 이름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서진호는 내일 아침 올라올 기록들이 두려우면서도 간절히 기다려졌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호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관이 밤새 수집한 윤다현 하사의 모든 기록이었습니다. 서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출생신고서부터 이상했습니다. 윤다현의 생년월일은 기록되어 있었지만 출생병월란이 공란이었습니다. 보호자란에는 강문식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고 모칠란은 빈칸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서진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기록, 중학교 진학 기록, 모든 서류에서 모친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부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차장님, 더 이상한 것은 실종신고 기록입니다. 실종신고? 예. 20해 전 서지안이라는 이름으로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다가 일주일 뒤 삭제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삭제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진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지안. 그것은 다현의 본명이었습니다. 아내 한별이 지어준 이름이었죠. DNA 조회는? 서진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이상합니다. 당시 미아 찾기 시스템에 등록되었어야 할 DNA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삭제한 흔적이 보입니다. 서진호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딸의 존재를 지운 것입니다. 강문식이라는 자는 누구인가? 군 기록을 조회했습니다만 부관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특전사 출신입니다. 하지만 기록의 절반 이상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제대 사유도 불명확하고 제대 후 행적도 거의 파악되지 않습니다. 서진호는 파일을 넘기며
강문식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다연을 키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조사하게 이자의 모든 것을 파헤쳐. 알겠습니다, 차장님. 부관이 경례를 올리고 나가려는 순간 서진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 한별이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나? 부인께서 말씀이십니까? 부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 아내 이한별 군의관 기록 말이네. 부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장님, 실은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부인의 사망 기록이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진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망 기록이 조작되었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정확히 설명하게. 서진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부관은 긴장한 표정으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20해 전 부인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기록, 부검 기록, 화장 기록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한별이는? 서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 정보실에서 긴급 조회한 결과 부인께서는 경기도 북부의 한 폐쇄병동에 20년째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순간 서진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별이가 살아있다니, 20해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니. 서진호는 책상을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부인께서는 생존해 계십니다. 하지만 폐쇄병동에. 서진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육군 참모 차장이라는 지위도 군인으로서의 강인함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남자로서, 한 아버지로서, 한 남편으로서의 슬픔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누가 감히? 서진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누가 감히 내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나? 부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즉시 구출 작전을 준비하게.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를 찾아내. 알겠습니다. 한편 부대 생활관에서 다연은 동료들과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서진호와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다연은 희미한 기억 속을 더듬었습니다. 누군가 따뜻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던 기억, 부드러운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기억.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아무리 애써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계부 강문식은 엄마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폭력으로 대답했죠. 그래서 다연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자꾸 꿈을 꿉니다. 누군가 다연을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 그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하사님, 괜찮으세요? 후임 이지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다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혹한기 훈련도 힘드시잖아요. 이거 드세요. 지우가 작은 통을 하나 꺼내 건넸습니다. 오메가3 영양제였습니다. 이게 뭔데? 오메가3이요. 피로 회복에 좋대요.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건데 하사님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다연은 지우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하나만 먹을게. 다연은 캡슐 하나를 꺼내 삼켰습니다. 따뜻한 물과 함께 목구멍을 넘어가는 영양제를 느끼며 다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챙겨주셨을까요? 하사님, 웃고 계세요? 지우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응, 내가 우리 엄마 같아서. 다연의 말에 지우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사님, 저 그렇게 늙어 보여요? 아니야, 마음이 따뜻하다는 뜻이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연의 웃음 뒤에는 깊은 그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호는 비밀리에 경기 북부로 향했습니다. 20해 만에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서진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20해 동안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서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 한별아. 이제 곧 데리러 갈 테니. 차는 폐쇄병동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북부 외곽, 낡은 정신병원 건물이 흐린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서진호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해 동안 아내가 갇혀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호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계부 강문식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이었죠. 군 정보실과 경찰이 합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강문식의 집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안은 지저분했고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전체 수색을 시작하라. 경찰팀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수색팀은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침실, 부엌. 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 경찰관이 지하실로 통하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지하실이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문은 여러 겹의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처럼요. 문을 뜯어라. 팀장의 명령에 경찰관들이 공구를 꺼냈습니다. 자물쇠가 하나씩 끊어지고 마침내 무거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어둡고 좁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불 켜. 전등이 켜지자 방 안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서진호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낡은 옷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작고 분홍색 원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20해 전 새살배기 지안이 입었던 바로 그 원피스였습니다. 서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원피스를 만졌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한별이가 직접 사서 딸에게 입혔던 원피스였죠. 차장님, 여기 더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한별의 군의관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한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호는 신분증을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서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들은 계속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책상 밑에서 두꺼운 파일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찰관이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방산비리 관련 원본 문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군 고위층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거액의 뇌물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팀장이 경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호는 파일을 넘기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비리 조직이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것입니다. 벽 한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강문식의 사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젊은 군인이 동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자가 특전사 출신이라고 했죠? 서진호가 물었습니다. 예, 하지만 제대 사유가 불명확합니다. 기록이 대부분 삭제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사람이었군. 서진호는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문식은 방산비리 조직의 일원이었고
한별과 지안을 인질로 삼아 입을 막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서랍에서 파일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겉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다현 마이너스 인지룡. 서진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다현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함께 상세한 감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 등하교 시간, 친구 관계, 일상 패턴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친 자식이. 서진호는 파일을 던져버렸습니다. 딸이 20해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난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오래된 전기담요가 개켜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였지만 누군가 자주 사용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진호는 전기담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 경찰관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차장님, 이걸 보십시오. 메모에는 강문식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애가 올 때마다 전기담요 위에 앉혀두면 조용해진다. 서진호는 메모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현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한편 부대에서 다현은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무겁였습니다. 어젯밤부터 자꾸 이상한 꿈을 꾸었거든요.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 다현을 안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지만 곧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지 마. 울면 또 맞는다. 다현은 악몽에서 깨어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목덜미에 흉터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사님, 괜찮으세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꿈 좀 꿨어. 다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현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추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머리를 식히고 싶었습니다. 부대 뒤편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다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의 얼굴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메가3통을 꺼냈습니다. 지우가 준 영양제였죠. 다현은 캡슐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건강이라도 챙겨야지. 다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몸은 건강해도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량 한 대가 부대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진호가 탄 차였습니다. 서진호는 차에서 내려 다현이 앉아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진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현은 왜인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진호는 천천히 다현에게 걸어왔습니다. 다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윤다현 하사 경례. 서진호는 경례를 받고 한참 동안 다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사,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네. 다현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서진호의 마음속에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딸을 지켜내고 아내를 구해내고 이 모든 악을 뿌리 뽑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부대를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현은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진호 차장이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현은 긴장한 마음으로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진호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무거운 고민에 잠긴 것이 느껴졌습니다. 윤다현 하사, 보고합니다. 다현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서진호는 천천히 돌아서며 다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제보다 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앉게 하사. 서진호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다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진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에게 보여줄 것이 있네. 서진호가 책상 위의 파일을 다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다연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홍색 원피스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3살 때 입었던 옷이네. 서진호의 말에 다연은 얼어붙었습니다. 3살 때라니 그때의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있다 해도 너무 흐릿했습니다. 차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네의 본명은 서지안이네. 그리고 나는 자네의 아버지일세. 순간 다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서진호가 자신의 아버지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장님, 농담이시죠?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진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네. 20해 전 자네와 자네 어머니가 실종되었네. 나는 그동안 자네들이 죽은 줄 알았지. 서진호는 다연의 팔찌를 가리켰습니다. 그 팔찌는 자네 어머니 이한별 군의관이 만들어준 것이네. 자네가 두 돌 때였지. 다연은 팔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유일하게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엄마가 만들어준 것이라니. 엄마가요? 다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 그리고 자네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네. 서진호의 말에 다연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살아계시다니, 엄마가 살아계시다니. 어디 계십니까? 경기 북부의 한 폐쇄 병동에 20해째 감금되어 있네. 조만간 구출할 것이네. 다연은 무릎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버려졌다고 혹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하사, 자네를 키운 강문식이라는 자는 자네의 친부가 아니네. 알고 있습니다. 다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다연도 강문식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뿐이었죠. 그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네. 자네도 직접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부르게 되었네. 서진호가 일어섰습니다. 다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다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강문식의 집, 그곳은 다연에게 악몽 같은 곳이었습니다. 얼마 후 차는 허름한 단독주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곳이었습니다. 20해 가까이 살았던, 지옥 같았던 그곳이었습니다. 들어가 보겠나? 서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직면해야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술 냄새가 섞인 지독한 냄새였습니다. 다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경찰관이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철문이 열려 있었고 다연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좁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전등이 켜지자 다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벽에 걸린 분홍색 원피스, 책상 위에 신분증, 그리고 구석에 놓인 전기담요. 이게... 다연은 전기담요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매를 맞고 울던 밤 강문식이 다연을 전기담요 위에 앉혀두고 말했던 것들. 울지 마. 울면 또 맞는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말하면 죽는다. 다연은 그 위에서 떨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따뜻한 전기담요 위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하사, 괜찮은가? 서진호가 다가왔습니다. 다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맞을 때마다 저 전기담요 위에 앉혀두고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네. 내가 지켜줄 테니. 서진호의 말에 다현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20해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한 고급 빌딩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방산비리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진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성이 보고했습니다. 리더 격인 남성이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강문식 집은 이미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넘어갔습니다. 빌어먹을. 리더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진호가 딸을 찾았다는 건 치명적이야. 그 딸이 먼저 사라져야 차장이 무너진다. 알겠습니다. 군 내부에 심어둔 스파이 민태수 소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태수는 즉시 부대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윤다현 하사의 훈련 일정을 보고해. 내일 혹한기 산악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좋아. 상세한 동선을 전부 보내. 민태수는 전화를 끊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다현은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하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응, 좀 일이 있었어. 다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를 찾았고 엄마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하사님, 내일 산악훈련이죠? 힘들 텐데 미리 쉬세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그래야겠다. 다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부대 밖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현을 노리는 조직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진호는 집무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 산악훈련에 경호 병력을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딸을 절대 잃을 수 없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다현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혹한기 산악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병사들은 중무장을 하고 산을 올랐습니다. 다현도 소대원들과 함께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사님, 괜찮으세요? 소영이 거친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다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은 무겁였습니다. 어젯밤 서진호가 경고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심하게. 자네를 노리는 자들이 있을 수 있네. 하지만 다현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0해 가까이 계부의 폭력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이제 와서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능선을 따라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다현의 발이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균형을 잃은 다현은 바위에 발목을 부딪혔습니다. 아! 다현이 신음을 냈습니다. 발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소영과 지우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사님, 괜찮으세요? 발목 접질린 것 같아. 다현은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지만 체중을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영이 급히 배낭을 뒤졌습니다. 이거 붙여요. 안 그러면 못 움직이잖아요. 소영이 건강 파스 패치를 꺼내 다현에게 건넸습니다. 다현은 군화를 약간 내리고
발목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퍼지며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천천히 가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소영이 다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다연은 이를 악물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이 아팠지만 이 정도 통증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계부에게 맞았을 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소대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능선을 따라 이동하던 중 다연은 뒤쪽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엎드려. 다연의 외침과 동시에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실탄이 아닌 공포탄이었지만 분명 훈련용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이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소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다연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능선 뒤쪽 바위 그늘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쪽에 누군가 있습니다. 다연이 가리켰습니다. 소대장이 무전기를 들었지만 다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발목의 통증을 무시하고 그림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바위 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연을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더 빨랐습니다. 계부에게 맞지 않기 위해 몸으로 익힌 반사신경이 발동했습니다. 옆으로 몸을 굴리며 남성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남성이 비틀거렸습니다. 다연은 일어서며 남성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권총이 떨어졌습니다. 남성이 주먹을 날렸지만 다연은 몸을 숙여 피했습니다. 20회 동안 계부의 폭력을 피하며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언제 주먹이 날아올지, 어디로 피해야 할지 다연의 몸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남성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눌렀습니다. 남성이 신음을 냈습니다. 누구 시킨 거야? 다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대원들이 달려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하사님, 괜찮으세요? 지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곧 군 헌병대가 도착했습니다. 남성을 연행하면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민간인이었지만 조직 범죄와 연루된 전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서진호에게 즉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서진호는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윤다연 하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알겠습니다, 차장님. 부관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서진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자신의 딸을 죽이려 하다니. 다연은 부대 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 군의관이 발목을 검사했습니다. 심한 염자입니다.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노리는 걸까요? 그리고 왜 죽이려 하는 걸까요? 소영이 의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하사님, 정말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차장님이 직접 오신대요. 곧 도착하신답니다.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호가 온다는 말에 왠지 안심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서진호가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서진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일어나지 말게. 다친 몸인데. 서진호가 다연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다연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아닙니다, 차장님. 제가 알아서 피했습니다. 다연의 말에 서진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해 동안 자네 혼자 살아남아야 했지. 이제는 아니네. 내가 지킬 테니. 서진호의 목소리에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연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장님, 왜 저를 죽이려는 겁니까? 다연의 질문에 서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가 내 딸이라는 게 알려졌기 때문이네. 조직은 자네를 없애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거지. 조직이요? 방산비리 조직이네. 20해 전 자네와 자네 어머니를 납치한 자들이야. 다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자들 때문에 자신과 엄마가 20해를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절대 용서 못합니다.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호는 다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되네. 하지만 복수는 내가 할 테니 자네는 안전하게 있어야 해. 저도 싸울 수 있습니다. 알아. 오늘 자네가 보여준 것으로 충분히 알았네. 하지만 아버지로서 딸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아버지라는 단어에 다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해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차장님, 이제부터는 아빠라고 불러도 되네. 서진호의 말에 다연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호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비리 조직의 아지트에서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실패했다고? 여군 하나 못 죽이고? 리더가 탁자를 뒤엎었습니다. 민태수 소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없어. 서진호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 우리도 최후 수단을 써야 해. 리더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한별 군의관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서진호의 가장 큰 약점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죠. 한별 군의관이 있는 병동을 폐쇄하라.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조직의 손길이 이한별을 향해 뻗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 한별을 구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해 만의 재회,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서진호는 특수부대와 함께 경기 북부로 향했습니다. 폐쇄 병동에 감금된 아내 이한별을 구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연도 함께였습니다. 발목이 아팠지만 다연은 어떻게든 엄마를 만나야 했습니다. 하사, 무리하지 말게. 서진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20해를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습니다. 차량 행렬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길만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다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에 쥔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팔찌였습니다. 엄마는 어떤 분일까요? 다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진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분이지. 자네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주셨지. 자장가요? 다연은 꿈속에서 들었던 그 따뜻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게 엄마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폐쇄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낡고 음산한 건물이었습니다. 특수부대가 먼저 진입해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서진호와 다연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3층 끝방입니다. 특수부대원이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다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발목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철문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의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영원히 가두려는 듯 했습니다. 문을 여시오. 서진호의 명령에 부대원들이 자물쇠를 끊었습니다.
쇠사슬이 떨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자물쇠가 끊어졌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 한 여인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한별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20해의 세월이 깊이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야윈 몸.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한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진호를 보았습니다. 진호? 이한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0해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별아, 나야. 서진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한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꿈인가요? 또 환청인가요? 아니야, 한별아. 진짜야. 내가 데리러 왔어. 서진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이한별의 시선이 다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이한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한별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3살배기 아이가 그린 서툰 그림이었지만 이한별은 그것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다연아, 맞지? 이한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 맞지? 다연은 그 자리에 서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해 동안 그리워했던 엄마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엄마. 다연은 달려가 이한별을 안았습니다. 이한별도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20해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이한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모녀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서진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해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진호, 우리 딸이 이렇게 컸어요. 이한별이 다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이한별은 다연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만들어준 팔찌가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라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절대 버릴 수 없었어요. 다연의 말에 이한별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호가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20해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이었습니다. 병동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사님, 정신적 충격이 크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간호사가 오메가3을 건넸습니다. 다연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는 이한별에게도 약을 건넸습니다. 군의관님도 건강 챙기셔야 해요. 이제 자유의 몸이시니까요. 이한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았습니다. 20해 동안 이곳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딸을 다시 만난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다연이 물었습니다. 이한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내 생각을 하면 버틸 수 있었어.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믿었거든. 엄마,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연의 말에 이한별은 딸을 다시 껴안았습니다. 서진호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직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차장님, 외부에서 무장괴한들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대원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서진호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병력 배치, 절대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 알겠습니다. 부대원들이 방을 나가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서진호는 다연과 이한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지킬 테니. 아빠, 저도 싸울 수 있어요. 다연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한별이 다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연아, 위험해. 엄마, 괜찮아요. 저 군인이에요. 다연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호는 딸의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 총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조직은 마지막까지 서진호의 가족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진호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모두 준비. 서진호의 명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한별은 딸과 남편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20해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긴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군과 조직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서진호의 가족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건물 밖에서 벌어졌던 교전이 끝난 것입니다. 특수부대원이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차장님, 무장괴한 전원 제압 완료했습니다. 서진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영과 이한별도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조직 간부들은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 검거에 들어갔습니다. 비리 조직 리더부터 군 내부 스파이 민태수 소령까지 전원 체포되었습니다. 서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해 동안 자신의 가족을 파괴했던 조직이 마침내 무너진 것입니다. 강문식은 어제 저녁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군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다연은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계부 강문식, 20해 가까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남자가 이제 다시는 자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다연이 이한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한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제 정말 끝났어. 서진호가 두 사람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함께 병동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20해 만에 이한별이 보는 자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이한별이 눈을 감고 햇빛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다연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진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군 내부 비리 사건이 터졌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진호 차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진호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의 부끄러움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20해 전 방산비리 조직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한 군의관과 그 가족을 납치했습니다. 군의관 이한별 대위는 20년간 폐쇄병동에 감금되었고 3살배기 딸은 조직원에게 인질로 넘겨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진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20해 동안 제 가족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극적으로 재회했습니다. 서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 윤다현, 현재 육군 하사로 복무 중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 이한별 군의관을 20해 만에 구출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서진호는 단상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연이 군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다연은 발목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약간 절뚝거렸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오기 전 다연은 건강 파스 패치를 발목에 붙였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통증을 가라앉혔습니다. 다연은 단상 옆에 서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진호는 딸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비리 조직 전원이 검거되었습니다. 강문식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 그리고 군 내부 협조자들까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서진호는 하나하나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갈 무렵 서진호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군은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잃어버린 20해를 되찾기 위해 가족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빠져나가고 서진호는 단상에서 내려와 다연에게 걸어갔습니다. 수고했네, 다연아. 서진호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다연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서진호는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새 전기 담요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하사, 이건 군이 아니라 아빠의 말이다. 서진호가 전우들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전기 담요를 다연에게 건넸습니다. 20해 동안 따뜻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다연은 전기 담요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부의 집 지하실에서 봤던 그 낡은 전기 담요가 떠올랐습니다. 두려움과 추위의 상징이었던 전기 담요가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다연은 전기 담요를 꽉 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0해 만에 다시 만난 부녀의 모습은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다연은 저녁을 신청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군은 다연의 용기를 치하하며 명예로운 저녁을 허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연은 엄마 이한별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진호가 준비한 새 집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집이었죠. 다연아, 이제 뭐 하고 싶니? 이한별이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다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함께 시간 보내고 싶어요. 20해 동안 못했던 것들 다 하고 싶어요. 이한별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았습니다. 서진호도 두 사람 곁에 앉았습니다. 다연은 가방에서 작은 통을 꺼냈습니다. 오메가3이었습니다. 후임 지우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다연이 이한별에게 오메가3을 건넸습니다. 이제 건강부터 챙기자. 우리 다시 살아보자. 이한별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메가3을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제부터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20해의 긴 겨울이 지나가고 드디어 봄이 온 것입니다. 엄마, 자장가 불러줄 수 있어요? 다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한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좋아하던 자장가 있잖니. 이한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다연이 어릴 적 매일 밤 들었던 그 자장가였습니다. 다연은 엄마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서진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20해라는 시간을 잃었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 가족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다연아, 내일 뭐 하고 싶니? 서진호가 물었습니다. 가족 사진 찍고 싶어요. 세 명이 함께. 다연의 말에 이한별과 서진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연은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준 새 전기담요가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기담요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팔찌. 20해 동안 다연을 지켜준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다연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따뜻한 꿈을 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옆방에서는 이한별과 서진호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딸을 찾았어요. 그래, 한별아. 우리 다시 가족이 되었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함께 살아가면 돼. 하루하루 행복하게.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20해의 아픔을 이제는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어둠이 지나가고 새로운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군 하사 윤다연은 20해 만에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군 고위층의 비리를 뒤엎었습니다. 이제 다연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